예,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께 분석해드릴 네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김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리고 탈북장교시죠, 김정아 씨, 그리고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환 변호사. 네 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이게 발음이 안 나오네요, 처음부터. 이거 참 오늘 좀 피곤했더니 발음이 안 나옵니다. 예. 자, 먼저 이 고비가 말이에요. 2주 정도가 조금 길어진 거죠. 그죠?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1번 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예. 응급실에 방치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염자가 예.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2차 감염자였으니까 3차 감염자가 한 7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만약에 이분이 감염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분이 삼성서울병원에 온 즉시 격리가 되어서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발생한 숫자는 150명이 아니라 한 80명이 채 안 됐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염은 크게 줄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명의 슈퍼 감염자가 발생하는 게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병원 정보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의료진들이 이제 이 환자에 대한 그 경로를 전부 다 추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처럼 장기간 병원에서 이 공기 전파가 가능한 원내 환경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은 앞으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청병원, 건영대병원 이렇게 기존에 환자 상태를 모르고 방치됐던 잠시나마 그 병원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좀 산발적으로 계속 소수의 환자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앰뷸런스, 그러니까 이송요원이 걸렸다는 건데 제가 조금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사로서 지금 병원 내 감염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앰뷸런스도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만약 앰뷸런스가 제가 볼 때는 왜 궁금하냐면 앰뷸런스를 병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탈 것, 다시 말해서 자동차 내부의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원 감염과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구급차 운전요원이 감염됐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같은 차량에 앉아 있다가 감염된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고 그 이제 보조요원도 그렇고 함께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데 참여해서 접촉 감염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원내 감염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 지역사회 감염하고 크게 다른 것은 병원 내 감염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호스피탈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고 하는 시설 내에 그런 그 환경 안에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감염은 그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즉 경로도 확인이 안 되고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또 누구에게 감염시켰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원내 감염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고 여전히 이제 그 구급차 운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염 경로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내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택경찰관이요. 그분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네, 그분이 오히려 지금 또 다른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1번 환자가 정말 대한민국에 들어온 최초의 메르스 환자냐 아닐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1번 환자를 처음으로 진단한 삼성서울병원의 의사가 굉장히 정말 집요하게 정부에 계속 검사할 거를 요구하고 2차례나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를 해서 끝내 이제 검사를 해냈는데 아마 삼성서울병원의 그 의사 아니었고 일반 동네 의원에 왔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병원에 갔더라면 아마도 진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메르스의 발생고리가 있는지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것도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거죠. 예.
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이송료만 하필이면 누락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삼성병원 의사 한 분도 뭐 또 확진 환자가 되고 이런 걸 보면 조금 좀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삼성의료원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차는 평택, 2차는 삼성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앰뷸런스는 사실 병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멸균이 돼야 되고 소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진 환자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왜 삼성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삼성이 가장 삼성답지 못했지 않느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왜냐 그러면은 뭐 삼성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 없지만은 어떤 이 소위 말하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뛰어난 게 삼성이거든요. 이런 위기적 상황이라든가 물론 병원이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른 지역이라 다른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 서울병원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적 어떤 병원인데 이런 그 확진 환자가 나오고 뭔가 모르게 이게 전염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알았다 그러면 선제적 조치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아주 저런 궤도도 불구하고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2차 진원지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삼성 서울병원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이미지의 타격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삼성병원의 그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다, 사회 전체가. 사실 메르스라는 게 벌써 2012년에 WHO에서 이야기하고 대부분 알려졌는데 우리는 그게 분명히 우리 중동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근로자라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고 무지했다. 이게 결국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삼성병원에서 만일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일 메르스가 이런 참 치명적인 전염병이고 이런 걸 우리가 2012년 정도에 알았다. 그렇다면 삼성병원에서도 1번 환자라든가 몇 번 들어오자마자 벌써 모든 조치가 취해졌을 것인데 전혀 그런데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많이 뭐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몇 군데 아랍에미리 몇 군데밖에 발생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너무 우리가 안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좀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좀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1번 환자가 진단됐을 때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400여 명을 자체적으로 격리하고 역학조사 벌여서 아주 격리 조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1번 환자로 인한 감염은 한 명도 안 나왔죠.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많이. 비공개를 했단 말입니까? 네, 발표가 안 됐죠, 그거는. 그런데 14번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몰랐군요. 누가요? 14번 환자가 메르스. 몰랐죠. 몰랐으니까. 네. 27일 날 내원했는데 정부에서 알려준 것이 29일이니까. 그것도 의심 환자다라고 알려준 게 29일이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나온 것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삼성서울병원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죠. 억울한 부분이 그런데 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이게 지금 이런 그 메르스처럼 정말 신종 바이러스가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방역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거든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성서울병원만큼은 이 병원 자체에서 격리를 하고 여러 가지 판단과 대책 마련과 조치를 전부 다 삼성서울병원 내에서만 했어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의한 건가? 아니면 정부의 요청에 의한 건가? 아니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어찌되었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의 구멍이 생겼고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서울병원이 첫 번째 1번 환자를 잘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그 원장님께서 현재 지금 감염학회 회장님이시라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너무 좀 과신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실은 감염내과 교수님은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전문이시지. 예방의학 전공이죠. 그쪽은 예방의학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방역은 예방의학 그렇죠. 쪽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그런 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문제가 된 것이 회장님 아닌가.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삼성이 일종의 약간의 오만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다라는 일말의 책임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WHO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5월달에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메르스에 대해서 위험성을 각국이 다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도 여기에 대한 질병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이미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 회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은 삼성 같은 대형 병원에서 참석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메르스와 관련돼서. 그럼 그 당시에 정보 공유를 하기로 그렇게 전체적인 회의에서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보 공유가 됐다 그러면은 삼성이 1차에서 그렇게 막았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오만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정부 쪽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발생될지 모르는 그 재난에 대해서 삼성이 자신 스스로의 힘을 너무 과신한 거죠. 이런 부분을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 좀 간과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지금 부총장님이 WHO 말씀하셨는데 그 안철수 의원 의사죠. 안철수 의원이 WHO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다가 저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와서 같이 참석해도 좋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WHO 측과 이제 협의가 안 돼서 곤란하다고 여기 도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WHO 측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뭐 질문 기회를 가졌다면 질문하고 싶었던 사항이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또 알려진 것에 비해서 치사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조치의 적절성. 예, 질문을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해야 되는데 안을 못 들어갔으니까 바깥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의사로서 같은 동료 의사 아니시겠어요? 두 분이서? 네, 이게 제 발언이 자칫 또 정치적으로 해석될까봐. 아니 뭐 이게 무슨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뭐 질문의 적절성은 뭐 이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저도 궁금한 점이에요. 네. 그런데 참 우리나라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데 저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 자체가. 네. 아니 근데 그 사전에 이게 좀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안철수 의원 말에 따르더라도 처음에는 됐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연락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 된다 그랬다가 네. 아마 WHO 협의해 보니까 안 되더라. 협의를 안 하고 자기네가 이제 됐다 아마 그러는 그 말을 거지 뭐. 듣고도 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갔는데 왜 지금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그 질문 내용에 보면요. 그건 저라도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질문들, 언론에 사실 많이 났던 내용들을 질문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우리 지금 의사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지금 본인이 의사건 뭐건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보건복지 소속, 보건환경인가요? 소속 국회의원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뭐 진료를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뭐 방역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정부 측에 따지는 게 의원의 임무지. 안철수 의원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 질문 내용 3가지 정도 WHO 당국자한테 물었다 합시다. 그 답이 나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만약 안철수 의원이라면 그 정도 답을 듣고 그다음에 회의장 입구에 가서 출입이 막아졌다. 그럼 돌아와야죠. 거기서 마치 혼자의 외로운 투사인 양 혼자서 뭘 적고 그 문은 열린 채로 그다음 카메라 기자가 보고 있는데 했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진정으로 메르스에 대해서 할 뭐 어떤 관심을 가질 의사가 있었느냐 그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제 기자들이 많이 그걸 물었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 후보 당시였죠. 후보가 아니었죠. 이제 민간인 신분이었었는데 대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 자체가 안철수 의원이 결국 우유부단의 대명사다. 뭐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국가 위기 사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우유부단하다는 이런 대중적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은 행정력이 집약적으로 결속이 돼 가지고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국가 위기가 탈출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정치적 간섭이 들어가게 되면은 행정력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의죠. 일종의 예의고 다만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국회의원의 신분이면 정치인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치인은 결국 입법권의 행정권을 간섭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주임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단회 소추를 통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법적이고 간섭할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기 가서 지금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야기해서 언론에 나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행정력 말씀하셨는데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의사 출신 정치인이면 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정부나 이런 때 효율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비치실까봐 아주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네. 웃을 일은 아닌데. 지금 그 외에 좀 추가적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국회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지금 7분이 계십니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계시고 또 그 외교통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안홍준 의원도 계시고 신상균 네, 신상균 의원께서 계신 게 이제 8분이 되셨겠군요. 네. 신의진 의원도 계시죠. 네, 신의진 의원, 또 문정임 의원, 네, 여러분 계시는데, 근데 이제 국회에 이렇게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들어가시면 의료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보건의료제도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하자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이거 의사 편 드는 것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그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무슨 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오해받기가 딱 맞죠. 그러면 의사에게 만약에 이것이 우호적인 것을 비춰주면 그 순간에 이제 표가 또 네, 완전히 표하고 이제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이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거의 안 내셔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이렇게 안홍준 의원님처럼 전공 분야와 달리.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박원순 시장은 고소를 당한 상태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도 있어서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로 검찰이 조사를 하면 이것도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그 허위사실 유포란 죄라는 건 없고요.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다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지금 고소인 측에서 고발인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죄 뭘 해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 거짓말해도 처벌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명예에 관계될 때 처벌받는 건데 그런 또 처벌받지만 또 본인의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박원순 시장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아마 이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고발은 됐지만 이건 일종의 퍼포먼스다.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각하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좀 오해를 살만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밤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정부에 일을 했습니다만 한밤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뭐 임박성이라든가 시급성, 아주 위험성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한밤에 기자회견을 잘 안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나오는 기자회견 자체가 구체성이 없었고 뭐 대책이라기보다도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변호사께서 지적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걸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것도 웃기는 하지만 거예요. 35번 환자의 예.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게 허위 사실 유포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이든지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본인이 고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실제적 악의를 갖고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의도성이. 그렇죠. 의도성이 어느 정도 고의가 있느냐에 대한 없다는 문제지. 저게 이제 실수는 했지만 고의는 없다. 그렇죠. 뭐, 저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것도 물론 뭐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게 자칫하면 정치 문제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요거 좀 짚어보죠. 이건 뭐 오늘 그냥 알려진 사실인데 청와대의 외곽 경비를 만든 경비대에서 실탄과 공포탄이 여러 발 사라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물론 이거는 뒤늦게 반납을 받긴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분실보단 미반납의 무게를 두고 상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경비대에서는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분실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분실은 어떤 실수고 예. 미반납은 그 고의성이 의도야 있다는 밝혀져야겠지만 고의성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걸 분실로 가져가야지 왜 미반납을 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도가 뭔가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뭐 총기를 다루는 뭐 저번에 예비군 사태도 났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어떤 예. 개선이 없다. 결국 이게 그 상급자, 감독자의 어떤 철저한 확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라가 이래서는 가장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청와대 경비대에서 이랬다면은 예. 이거 일반 사회는 어떻겠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전 뭐 청와대 근무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저게 실탄이 분실이든 미반납이든 예. 저건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청와대가 뭐 보안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개의 경비가 있습니다. 몇 개의 경비가 있다 하더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총알이라는 부분은 언제 어디든지 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대통령 국가 그 자체입니다. 국가 그 자체인데 대통령 안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실탄이 없어졌는데 저는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죠. 저건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북한 이슈가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관계 기관에 인계하였으며 정확한 귀순 동기와 가정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북한군 병사 10대 후반의 하전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한 건데 귀순 이유가 상습구타, 북한 현실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군 출신이신데 상습구타 많았습니까? 군에 계실 때? 상습구타가 그냥 많았다는 것보다도 그냥 일상이라고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일상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병사들한테는 그것이 가장 고역이고요. 여자들도 심지어 구타하는데 남자들은 더 하죠. 그리고 남자들이 군의소 같은데 구타 너무 심하게 당해서 올라올 때 보면 보통 뭐 하나 부러져 나오거나 뭐 하나 터져서 옵니다. 터지는데 그냥 겉이 터지는 게 아니라 내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 돼야 올라오지 그 웬만한 상태다 같으면 한 번은 저희 부대에서도 병사 하나가 죽은 게 왜 죽었냐면 때렸는데 갈비가 부러졌어요. 근데 얘가 아프다고 여기 계속 결린다고 호소를 했는데 야 이 우는 흉내 낼래? 이러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간을 찔러서 애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 부러졌을 때 바로 처치를 했으면 그게 계속 삐져나가면서 그게 간을 찌르지는 않았겠는데 그 부러진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한 며칠 두다 나니까 그것이 계속 그 상태에서 또 아마 구타를 몇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을 찌르면서 그냥 더 죽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사관들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때리고 살인 쳤다는 소리 듣겠냐고. 그 말이 병사들은 거진 영양실조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양실조 걸린 상태에서 한 대만 때려도 그 자리에서 훅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때려서 그 자리에서 살인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너무나도 일반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뭘로 때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잠복 근무 얘네는 잠복 근무지대거든요. 이게 군사 분계선 예, 이 지역이기 예, 예. 때문에 저도 바다 쪽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잠복 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3년 동안 내가 병사 생활 직접 잠복 근무 섰는데 잠복 근무 나가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2인 1조에서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린 병사들이 쭉 내쳐 서게 만들어요. 12시부터 한 5시까지. 제일 힘든 시간을. 그러니까 그걸 쭉 내서 서게 하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저녁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견디겠어 사람은 심리상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낮 시간에 근무 휴식 시간에 제대로 근무 휴식을 진행돼서 그 시간에 병사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그 시간대로 또 구실을 붙여가지고 공사라던가 농사, 부업, 북한 군인들이 어디 하는 일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처럼 오직 군사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농사도 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도덕질도 해야죠. 강도질도 해야죠. 네,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정말로 낮에 잔다는 게 그게 말이 잔다는 거지. 근무 휴식을 거진 다 뺏겨요. 전 법조인이니까 한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때리는 사람 네. 처벌받는지 아니면 이번 기순같이 이렇게 맞아서 기순했다. 그러면 그 정도나 돼야 처벌받지. 솔직히 처벌은 받습니까? 예, 대가리 한 대 뚝 때렸다 해서 아 때렸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면 그 고소한 사람이 미친놈이 됩니까? 그게 북한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회 전반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문제는 맞는 것도 그건 큰 문제지만 맞아서 이 귀순을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그것도 뭐 굉장히 큰 문제죠. 그만큼 기강이 해결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강이 해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북한 내부는 좀 정말로 마지막 선 아니면 예. 그 안에 내부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정도 돼서 심지어 김정은에 대한 표출을 계속 대부 소식통으로 우리가 들을 때마다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적어도 그 정도 표현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배는 양심 없는 똥배라고 말하는 정도면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예, 김정은의 배는 양심 없는 똥배고 옆에 장성들은 영양실조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기존의 김정일 때는 김정일이도 배 나왔고 김일성이도 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는 간부들도 역시 몸집이 다 그렇기 때문에 배 나온 사람은 북한의 간부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니까 북한에 배 나온 단간부들은 이제 다 남자 손으로 탈북하고 없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현재 배 나온 건 김정은이가 유별나게 그거를 막 옷을 헤치고 그 배 나온 걸 너무 부각하는데 옆에 그 간부들은 배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주민들 눈에는 주민들만의 그 시각에서 군눈 높여서 그걸 보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사회하고 연결돼서.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귀순이 됐으니까 북한군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더 이상 못 내려오게 조치 취해도 그 조치가 먹힐지 저는 그게 더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그 아래 단위부터 중간층까지 모두 다 힘듭니다. 기껏 조금 편안한 게 상위층입니다. 그러면 중간층도 자기네 처벌 때문에 일순간은 그러지만 넘어간 그 병사를 공감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 한번 넘어간 사람, 야, 쟤 어느 통로 어떻게 갔니? 그거 막아라. 이러면 그 막을 때 다른 그걸 직접 행동하는 건 우리 지휘관들이 아니라 아래 병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막으면 이쪽 길이 또 있는데 뭐. 야, 쟤 넘어갔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 나중에 넘어갈까?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동료가 생기는 거지. 거기에 또 다른 대책이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제는 그 시기를 넘었거든요. 배고픔이 이제는 줄였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이 평강 뭐 이쪽에 뭐 무슨 김화 그리고 네 그쪽 지역들이 그 산악 지역들 돼가지고 거기는 가물이 지금 또 많이 심해져서 북한 농사가 지금 많이 기울어진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기본 주식이 옥수수 아니면 고구마입니다. 그것도 옥수수도 요만한 거 너무 가물어서 그 강원도 완전히 땅이 척박하고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군인들 1군단, 5군단, 거진 강도군단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강원도 군대들 강도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 군사분계에서 넘어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모셔서 한번 지금 북한 군에 있어서의 실태를 알아봤는데 오늘 말씀,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